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까요? 예. 자, 김혜영 제명 동의해주세요라고 하셨네요. 예. 진짜. 정말 짜증나요, 이 사람. 그죠? 예. 온리민주당님, 김의겸 의원이 정곡을 찔렀으니까 당황. 사람 심리 똑같습니다. 우기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범인. 최신 유부남님, 청담동 녹취록 등장인물이 50여 명. 김현장 변호사들이 대거 등장을 한다고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사실이면 탄핵감인데, 예. 사실, 저는 이 한동훈이 좀 오버하는 바람에 오히려 자기 무덤을 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식사할 수도 있고, 저녁에 뭐 술 마실 수도 있죠. 부적절하다라는 비판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인정해봤자 부적절하다는 비판으로 끝났을 거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부인했기 때문에,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거짓말을 한 게 되죠. 국회에 나와서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러면서 국회의원한테 직을 걸어라는 둥 말라는 둥, 국회의원한테 거짓말을 한다는 둥 만다는 둥, 이런 식으로 한 거는 탄핵감이죠. 이렇게 된 이상 민주당은 이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일개 장관이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아니 질문을 했는데 뭐 그거 가지고 고소를 하네 어쩌네 거짓말이네. 질문에 참과 거짓이 있습니까? 질문에는 참과 거짓이 없어요. 이거 맞습니까? 이거 아닌가요? 질문한 거예요. 질문한 건데 그게 왜 참 거짓이 있고 거짓말이 있습니까? 근데 한동훈은 질문을 고소를 하는 사람이죠. 그거는 꿀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상대방을 진정으로 대한다기보다 어떻게든 간에 저놈을 내가 죽여버려야겠다. 저 새끼 내가 죽인다. 그래서 깐족대고 시비 걸겠다는 거죠. 시비 걸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일개 장관이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거짓말 운운했다? 이것은 국회의원에 대한 도전이자 국회에 대한 도전이죠.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짓말이었다. 그건 탄핵감이죠. 한동훈 탄핵 많이 쌓였어요. 지금 뭐 인사검증단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검찰개혁법을 뒤집어 엎은 시행령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윤석열 징계 관련된 그 소송, 그게 지금 현재 담당자가 한동훈이죠. 원고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던 윤석열이 원고고 피고는 대한민국인데 피고를 대표하는 사람이 한동훈 법무장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이 윤석열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고도 윤석열, 피고도 윤석열. 자, 이런 사건의 경우는 뭐다? 예. 일종의 이해 충돌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 대리일 수도 있고요. 뭐 쌍방 대리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찌 된다? 예. 특별 대리인이라는 걸 설명을 해가지고 윤석열 혹은 한동훈으로부터 독립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지켜줄 별도의 변호인을 선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은 어떻게 하고 있다? 아니죠.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선임돼 있던 변호사를 잘라버렸죠. 이거 명백한 위법입니다. 이거 탄핵 사유돼요. 징계 대상자였다가 이제 대통령이 된, 그래서 본인이 원고인 사건의 피고도 돼버린 그런 대통령을 위해서, 그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서 변호인을 바꿔준 거니까 법무부 장관이 해서는 안 되는 부당한 짓을 한 거죠. 이거는 위법입니다. 탄핵 사유가 돼요. 자, 탄핵 사유 벌써 4개가 쌓였네요.
자, 아우 속 터진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 물증도 없는데 구속영장. 검찰 압박작전이 있었다. 서욱, 김용 구속영장의 내마. 자, 이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좀 사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 버렸습니다. 저는 법리상 발부가 안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서욱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야 이거 삭제해? 삭제했지만 원본은 남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야 원본 남겨놓고 나머지 4본 다 없애. 이거는 재량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월북이냐 표류냐 그 판단하는 것도 재량권에 해당이 됩니다. 내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야. 판단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근데 그 판단을 가지고 판단을 잘못 내렸다고 해서 구속을 한다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에 공무원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검사들이 다 하라 그래.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이 영장 발부한 거는 뭐였다? 삭제했다고. 자료를 삭제했다고. 지난번에 이거 그거랑 같은 거죠. 그 원전 경제성 평가 사건 뭐 삭제했다고, 자료 삭제했다고, 전직 장관 막 잡아가두고 그랬잖아. 근데 결국에 그거 어찌됐다? 나왔잖아. 자료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게 확인됐잖아. 결국 그래가지고 그분 풀려났고 현재 지금 재판은 질질 끌고 있어요. 그 사건이랑 너무 똑같죠. 원본 남아있는데 사본 지우라고 했는데 그거를 마치 원본을 다 지워서 아무것도 안 남아있는 양 몰고 갔습니다. 이거는 영장이 나오면 안 돼요. 판사도 이런 영장 내보내주면 안 돼요. 기본을 알고 있다면 행정의 기본만 알고 있어도 아니 요새 그렇습니다. 모든 국가기관의 모든 자료는요. 일단 한번 등록이 되면 삭제가 안 돼요. 사본은 삭제가 되는데 원본 하나는 절대 삭제가 안 됩니다. 그게 지금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그걸 판사가 모르고 발부를 했다고? 모른 게 아니라 모른 척 한 거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용한테 돈을 줬다. 유동규가 뭐 진술을 했다 그러죠. 근데 김용이 돈을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근데 그 진술만 가지고 그게 될까요?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물증이 있어야 돼요. 그 물증 없어요. 그런데 검찰은 물증이 있는 것처럼 속임수를 썼죠. 눈속임을 썼죠. 그게 채널A에 보도됐던 바로 그 CCTV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마치 그 CCTV가 김용에게 돈을 주러 가던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김용하고 상관없는 모습이었죠. 정민용하고 유동규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죠. 남욱과 유동규 사이에 있었던 일이지. 근데 그게 마치 유동규와 김용 사이에 있었던 일인 것처럼 살그머니 눈속임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은요, 변호인이 제때 캐치를 못할, 갑자기 확 들이민 거예요, 이거를, 재판에서. 그러면 변호인은 당황하지. 결국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우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그럼 눈속임만 가지고, 말장난만 가지고 영장이 발부됐다고요? 자,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먼저 우리 서욱 장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서욱 장관, 이분이 지금 현재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다는 거는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 이 윤석열 정권의 국방부 장관이 솔직히 얘기를 했어요. 삭제가 됐다라고 하는 그 자료 갖고 있다. 밈스에는 연간 6,000건의 자료가 삭제된다. 그리고 최초 생산한 생산 부대에서 원본을 보유하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원본 가지고 있다. 라고 국방부 장관이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국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볼까요? 김영배 의원이 묻습니다. 밈스에서 한 해 6,500건이 삭제된다는 게 맞아요? 예, 필요에 따라 삭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영배가 묻습니다. 이대준 씨 사건 당시에 삭제된 자료 중에서 현재 원본이 없는 거 다 사라진 거 있나요? 아니, 원본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원본 가지고 있대. 그러면 뭐 자료를 삭제했다고 구속영장 발부된 거 아니야? 근데 있네. 이게 뭐예요? 이 판사 어쩌는 거야 이거? 이거 있다라는데 왜 이런 것도 하나 안 알아보고 영장 발부한 거야? 안 되는 얘기죠. 황당한 상황인 겁니다. 자, 두 번째, 서욱 국방부 장관이 정보 판단을 잘못했다. 엉터리로 했다. 그래서 월북이 아닌데 월북으로 몰고 갔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지금 구속영장 발부의 사유입니다. 그런데 그때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된 어디 보면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한자가 쓰여져 있는 구명복. 요 자료를 삭제한 거고 요런 자료가 있는데도 모르는 척하고 월북으로 그냥 단정 지었다면 이게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쟁점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자가 쓰여진 구명복, 이 구명복은 누구 거? 이대준 씨 거. 그럼 이대준 씨가 입고 있었다는 구명복 갖고 있어 지금? 아니. 이거는요. 이런 구명복이 존재했다는 것도 어떻게 알았다? 북한군 무선. 그 무선을 감청한 자료가 전부예요. 북한군이 한 일을 우리 엿들었다고. 엿든 그 내용이 다른 건 다란 말이야. 그 여기에 보면 뭐 손에 붕대를 감고 있다. 한자가 쓰여진 구명복을 안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야 중국 어선에 구조됐다 다시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럼 중국 어선 확인됐어? 이대준 씨를 구조했다는 중국 어선 확인됐어? 한자가 쓰여진 구명복 확인됐어? 안 됐어요. 북한군은 알아 그거? 한자가 무슨 한자인지? 몰라. 북한은 한자 이런 거 교육 잘 안 해요 또. 그럼 뭐다 이거? 진짜 한자가 쓰여진 구명복인지 아니면 한자로 착각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 왜? 북한 배들 다 불태워버렸어. 지금 현재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 즉 현재 증거가 없어요. 없어. 유일한 증거는 뭐다? 감청 자료. 북한군 무선을 감청한 자료. 우리가 북한군 얘기 엿들은 거. 그거밖에 없어. 근데 거기 내용을 보면은 월북을 했다고 볼 만한 확실한 자료도 있어요. 아시다시피 북한군이 이대준 씨한테 물어요. 월북이냐? 월북인데요? 라고 대답한 부분이 있어. 그렇게 대화가 오간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물론 이대준 씨가 뭐 다급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뭐 확증을 단정을 못 지을 수도 있는데 자, 그걸 볼 때 어떤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예, 월북이라고 본다고 해서 그 잘못된 거 아니라고. 결과적으로 잘못돼 있을 수는 있는데 월북인지 표류인지 여러 가지 뭐 정황, 첩보가 혼재돼 있을 때 이것이 이거다 저거다라고 판단 내리는 거는 그 지휘관의 권한인 거예요. 장관의 권한이라고. 장관이 아이고 월북이네 하면 월북인 거야 그거는. 제가 해안대대에서 좀 근무를 했었어요. 해안대대 정원장교로 근무했었는데 여름이 되면 꼭 그 육지에서 해안으로 뭐 밀려 이렇게 떠내려와. 왜?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강가에 쌓여있던 쓰레기가 이제 바다로 이제 떠내려오는 거야. 근데 그 쓰레기 줄 중에는 뭐가 있냐면 커다란 캐비넷 있죠. 캐비넷. 서류 들어가는 캐비넷. 요런 캐비넷하고 냉장고 뭐 요런 것들이 떠내려오는데 이게 물이 떠요. 둥둥 떠. 그럼 뭘로 보면 레이더, 해안 레이더, 그 선박 레이더에는 뭐로 잡히는 줄 알아요? 반잠수성하고 똑같이 잡혀요. 많이 본 사람은 알지. 이게 부유물인지 아니면 반잠수성인지. 그런데 이 선박 레이더에 포착되는 그 항정만 가지고는 이게 뭐냐? 반잠수정이냐 부유물이냐? 구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 야 부유물이야 그냥 가자 라고 할 때도 있고 야 그래도 확인해봐 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부유물이야 라고 판단했으면 그거 다 이제 앞으로 다 감옥 가야 돼?
그게 부유물인지 반잠수정인지 판단은 누가 해? 지휘관. 밤에 발견됐으면 그날 당직 사령. 판단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밤에 야간 당직을 쓰는데 부유물이 떠내려오는 것 같아. 따라서 그 부유물 확인해야 된다라고 아득바득 우겨가지고 배 띄워서 확인한 것도 있어. 새벽 3시, 4시에. 그런 경우도 있고, 야, 오늘 비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부는데 배 못 띄운다. 그냥 부유물로 넘어가자. 라고 해서 부유물 넘어간 적도 있어요. 그럼 나 감옥 가야 돼, 이제? 판단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당직 사령이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당직 사령도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국방부 장관이 돼가지고 그걸 판단을 못해? 아니 뭐 이대준 씨 유족들 주장하는 것처럼 표류라고 볼 만한 뭐 첩보도 있었겠죠. 하지만 월북이라고 볼 수 있는 첩보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 지 마음이지. 지휘관 마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사람을 구속을 시켰다고? 자, 이거는 뭘 말하느냐? 검찰이 법원에서 좀 한마디로 말해서 억지를 많이 부렸다는 얘기인 거죠. 뭐 삭제 다 안 됐고 원본 남아있는데 삭제가 다 된 것처럼 한자가 쓰여진 구명복은 정말로 중요한 표류의 증거인데 이걸 무시한 것처럼 말장난을 한 겁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아까도 말했듯이 자료를 다 삭제해버렸다. 그래서 자료가 안 남아있다. 그래서 은폐한 거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뭔가 잘못한 거 아니냐. 따라서 일단 이 사람은 구속 수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주장한 거예요. 여기서 당한 거죠. 그 다음에 특히 또 뭐 한자가 쓰여진 부행복, 이게 뭐 엄청 강조하는 거야. 한자가 쓰여진 부행복. 이 사람 한자가 쓰여진 부행복 우리가 안 갖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은 거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구조됐다라는 거다. 그렇다면 이건 표류의 증거다. 뭔 표류의 증거? 구조가 됐다가 다시 뛰어내렸다? 만약 중국 어선이 진짜로 이 사람 이대준 씨를 구조를 했다가 그래서 구조를 했다 쳐. 그러면 중국 어선은 이대준 씨를 구조했으면 연락을 취해야지. 왜 이대준이 다시 물에 뛰어들게끔 해버려? 이놈이 잘못한 거 아니야. 이게 그리고 표류의 증거인지 월북의 증거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자, 그런데 이거를 억지로 갖다 붙인 겁니다. 삭제했다. 삭제됐다. 근데 원본이 남아있다는 얘기를 싹 뺀거버린 거지. 자, 이렇게 되면서 서욱 장관은 되게 억울하게 구속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은요, 김용 부원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더 좀 황당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 유동규가 지금 되게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을 서서히 말려 죽일 거다라는 둥, 뭐 형제인 줄 알았는데 배신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마치 감옥에서 자기가 너무 서러웠고 그 서러움 때문에 입장을 바꾼 것처럼, 그래서 그때는 말하지 않았던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동규 씨하고 이재명 의원과는 이미 재작년에 결별을 했습니다. 유동규 씨가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을 하다가 임기가 안 끝났는데 중도 사퇴를 해요. 중도 사퇴 왜 했을까요? 이재명은 정말 자기 사람에 대해서 정말 의리를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임기는 지켜줍니다. 그런데 중간에 내보냈어. 왜 내보냈을까요? 문제가 있으니까 내보낸 거죠. 저도 자세히 듣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서 내보냈고 그 이후로 이재명과 유동규의 관계는 끊어졌다. 그때가 언제냐? 2020년 11월인가? 하여튼 2020년 연말경에 그랬고, 유동규는 21년 1월에 사표를 했습니다. 이미 결별한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뭐 형제인 줄 알았다. 이 사람의 주장을 일단 신뢰할 수가 없죠. 어떻겠으면 이재명이 내쳤을까? 자, 그런데 이 유동규가 김용한테 돈을 줬다. 뭐 6억 얼마를 줬다. 이러면서 지금 뭐 각 언론에서는 뭐 그 도표까지 그려가지고 막 얼마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 그게 김용한테 흘러갔다라는 증거가 있느냐? 없어요.
전달한 장소, 시간도 현재 특정을 못해요. 지금 언론에서 중앙일보, 채널A 이런 데서 전달 장소와 시간을 특정한 뭐 메모가 발견됐다. 그 전달 장소와 시간, 이 누구의 메모? 그거 시간은요, 남욱에서 정민용 거쳐서 유동규한테 건너가는 그 시간과 액수예요. 김용으로 건너갔다라는 액수, 그 메모는 현재 없어요. 근데 마치 그 메모, 언제, 몇 월 며칠 얼마, 몇 월 며칠 얼마, 요렇게 써는 메모가 마치 이게 김용한테 돈이 건너간 것인 양 눈속임을 한 거지. 판사 입장에서는 돈을 준 증거가 있네, 메모가 남아있네, 그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그 메모가 나오니까 변호인은 당황했겠지? 이게 뭐지? 적절히 반박을 못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CCTV는 뭐예요? 자, 채널A가 단독이라면서 돈을 건네줄 때 CCTV가 확보됐다고 하죠. 근데 이 CCTV는 돈이 건네지는 CCTV가 아니고요, 남욱 쪽에서 정민용에게 돈이 전달되는 과정이에요. CCTV 어디 CCTV? 정민용 씨 집 CCTV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김용한테 돈이 건너갔다고도 확인할 수 없고 유동규하고 연결이 됐는지도 애매해요.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 이 CCTV에는 김용도 등장 안 해요. 유동규도 등장 안 해요. 그러니까 남욱 쪽 사람들만 등장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냥 딱 CCTV를 떡 대놓으니까 판사 볼 때 CCTV도 있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디테일이 모르는 거야.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집이 어디인지 모르는 거야. 반박을 못한 거, 제대로 반박을 못한 거지, 갑자기 나오니까. 그래서 근데 이거는 뭐다? 검찰의 눈속임인 거지. 이게 뭐다라는 것만 반박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구속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갑작스럽게, 보통 구속영장실질심사 같은 경우는 증거가 갑자기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 먹은 거죠. 하지만 이 둘 다 김용한테 돈이 전달됐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즉 법원은 진술 자료가 그러니까 공범의 진술, 그 다음에 증거물의 돌발적인 제출, 이런 것 때문에 일단 법원은 유죄의 신증을 그냥 가졌던 것 같아요. 디테일은 살펴보지 못하고. 이건 판사의 잘못이야, 이거는. 판사가 이게 이 사람 거 맞아요? 어디에서 어디서 찍은 거예요? 라고 디테일하게 물어봤어야 정상이지.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물어봤다는 얘기밖에 없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검찰은요, 법원은 이 뇌물 사건 같은 게 있으면 법원에 가서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면, 뇌물 사건이나 정치자금 사건의 특성상 물증이 없습니다. 진술이 최고의 증거예요. 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유, 세상에, 이 뇌물 사건이나 정치자금 사건에서 진술을 배척해버리면 우리 보고 어떻게 수사란 말이에요. 라고 어거지를 써요. 근데 그거를 슬그머니 받아줍니다, 법원이. 지금 이번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이 정도만 있어도 이게 충분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이 정도 내기도 되게 힘들었어요. 뇌물 사건, 정치자금 사건은 원래 은밀하게 진행되는 거라서 이 정도 증거도 잘 안 나와요. 그런가? 그럼 증거가 있는 거네.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법원이 어리버리했다고밖에 저는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검찰이 영악한 거, 이거 나쁜 놈이지. 그런데 법원이 그걸 통제를 해줬어야지. 법원이 통제를 못한 겁니다. 어리버리했던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원. 공개된 법정.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법정. 피고와 검찰이 함께 동등한 무기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법정이 아니라 법정 밖에서 혹은 법정 뒤에서 적잖이 설득과 압박이 진행된다. 전화가 많이 온대요. 이런 사건 한번 맡게 되면.
특히 검찰이 사활을 걸고 있다거나 검찰이 도끼를 품고 덤비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답니다. 어떤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전화도 있지만 일단 야, 너 잘 괜찮겠냐? 라고 걱정하는 전화도 뭐 적잖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전화이든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걱정을 하는 전화이든 당사자 입장에는 똑같이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런 전화가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흔들려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한다? 에이, 그냥 검찰 쪽에 좋게 해줘버리지 뭐. 야, 나머지는 본안 가서 판단하라 그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담스러우니까. 적잖은 설득과 압박이 법정 밖에서 혹은 법정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 영향력 행사를 뒷받침 삼아서 검찰은 이번에 영장을 받아낸 겁니다. 세 가지예요. 증거 자료의 돌발적인 제출, 그 다음에 공범이라고 돼 있는 사람들의 불리한 진술, 그러니까 뭐 거의 불리한 진술 짜 맞췄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래 뇌물 사건, 정치자금 사건 원래 이래요. 이 정도 이상 증거 잡기 만들기 힘들어요. 라고 억지 쓰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법정 외에서, 법정 뒤에서 벌어지는 영향력과 압박, 설득. 이런 것들이 있다.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요, 전화가 좀 많이 간 걸로 알아요. 전화가 많이 갔다. 라고 누가 대놓고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애둘러서 그런 뉘앙스로 얘기는 합니다. 그러니 이번에 영장이 나온 겁니다. 검찰로서는 이번에 영장을 다 받아내려고 하지는 3명 다 받아내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2명 이상은 받아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리고 서욱보다는 김용 쪽에 더 무게를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3개 다 발부가 돼버린 거지. 얘들 힘을 좀 많이 쓴 거지. 즉 이번 구속영장, 이번에 발부된 3건의 구속영장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서욱이라든지 뭐 김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영장 같은 경우는 검찰이 정말 도끼를 품고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 심지어 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 좀 동원했더라.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다 동원해가지고, 표현이 좀 이상한데,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다 끌고 모아가지고 영장을 뽑아낸 거다. 왜? 그래야지 검찰이 사니까. 아니, 그래야지 윤석열이 사니까. 검찰이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 이거 자체가 대단히 정치적인 행위였다는 걸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입증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참 우리나라 사법제도 문제가 많죠. 검찰이 일단 나쁜 놈인 거는 분명한데 어떻게 보면 더 문제는 법원이 아닌가. 법원이 이렇게 진술밖에 없는 경우, 아무리 뇌물 사건이라 그래도 진술이 엉터리면 거짓 진술이면 어떡할 거냐고. 근데 거짓 진술인지 아닌지도 확인하지도 않고 진술이 있다는 이유로 또는 뭐 간접 증거라고 제시했는데 그게 정말 증명력이 있는 것인지 꼼꼼히 확인하지도 않고 영장을 내주는, 어떻게 보면 판사들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의 제일 큰 문제입니다. 검사도 문제지만 판사가 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판사가 사실 이렇게 되면 더 문제인 거지. 그런 거 걸러내라고 있는 게 판사 아닙니까? 참 이런 걸 보면서 답답하고 한심스럽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재판을 받나, 사법부를 맡겼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 깝깝하네요. 아휴.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갈까요?
네, 다음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PPT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됐나요? 네. 자, 다음 얘기는요. 숨길 수 없는 검찰 수사의 구멍이라는 주제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앞서서 검찰이 정말 이번에 도끼 품고 영장 청구를 했고, 영장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 없는 거 다 썰어 부어서 영장 만들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사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더라. 정말 허점이 많이 있더라. 라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하기 앞서서 제가 조금 물을 좀 마셔야 될 것 같거든요. 물 좀 떠올게요.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시간 동안 잠시 브릿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채팅 올라온 얘기 좀 들어보실까요? 네. 민주당은 정신 좀 차려라 하신 분이 계셨고요. 한선희님, 유동규는 뭔가 거짓 회유 조작질을 하는데 건질 것은 없대요. 아마 그럴 겁니다. 예. 예. 김영환님, 이 무슨 인증 요청 얘기를 하시네요. 무슨 인증 요청이신지 모르겠네요. 예. 네. 자, 김혜영 제명 청원 동참해 주세요라고 하셨네요. 네. 김용환이 무슨 인증을 하십니까? 제명 청원을 하고 있는데, 예, 알뜰폰에 인증 문자가 안 온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야, 그렇구나. 예, 많이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럼 세 번째 주제, 큰 소리 뻥뻥 치지만 숨길 수 없는 검찰 수사의 구멍. 제가 세 번째로 오늘 준비된 이야기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대준 사건부터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이대준 사건에서 지금 검찰이 지금 엄청나게 밀고 있는, 검찰이 유죄의 증거라고 밀고 있는 게 뭐냐면 한자가 쓰여져 있는 구명복, 그리고 붕대 감은 손, 요 얘기가 북한군 감청 자료에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감청 자료가 있는데 이거를 해경청장이 나는 못 본 것으로 해라 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요 관련된 자료를 국방부 장관이 싹 지웠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요, 한자가 쓰여져 있는 구명복 이것만 가지고는 이게 표류의 증거인지 월북의 증거인지 확인이 안 됩니다. 붕대를 감고 있었다? 이 붕대를 중국 어선이 감아줬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붕대를 따로 준비해 갔는지, 아니면 그게 진짜 붕대인지, 아니면 떠다니는 뭘로 그냥 천 쪼가리 같은 걸로 손을 둥둥 감싼 건지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없어. 왜? 북한군이 다 태워버렸다니까. 근데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발부해 준 이유는 뭐다? 나는 못 본 걸로 해라 라고 해경청장이 말했다 라는 이 진술, 요 하나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이 말만 해줘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거였던 거죠. 자, 근데 사실 이 얘기도 했는지 안 했는지 증거가 없어. 모른대. 즉 진술로 지어진 집이에요. 아무것도 물증은 없습니다. 한자가 쓰여진 구명복? 북한도 태워버렸어. 안 남아있어. 붕대 감은 손? 시신도 없는데 붕대를 감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진짜 한자가 그려져 있어?
그 다음에 이 한자가 쓰여진 구명복이나 붕대 감은 손, 이거에 어디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구명복을 미리 준비해 갔대? 아니면은 딴 데서 얻었대? 뭐 지금 뭐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중국 어선이 넘겨줬대? 그럼 잘못은 중국 어선이 한 거네. 응? 아무것도 증거가 없어요. 중국 어선에서 뭐 건네받았다? 그럼 그 중국 어선 확인됐어? 어느 중국 어선인지? 확인도 못했잖아. 아무것도 확인이 안 됐어요. 물증이 없어요. 근데 구속영장 나왔지? 물증이 없다. 검찰 수사의 가장 큰 구멍은 뭐다? 물증이 없어. 유동규 사건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도, 이대준 씨 사건의 경우도 진술로 지어진 집이지 도대체 물증이 없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검찰 수사의 구멍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월북인지 표류인지 그 판단은 지휘관이 하는 거예요. 월북 정황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었다면, 월북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게 아니라면, 비록 표류라는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단은 지휘관의 재량이에요. 업무 담당자의 재량이라고.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월북으로 볼 만한 정황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요, 판단을 잘못 내렸다고 해서, 공무원이 판단을 잘못 내렸다고 해서 그 잘못된 판단을 형사처벌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IMF 때 당장 위기가, 외환위기가 닥칠 건데 외환 보유고를 털어가지고 환율 방어에 썼다. 그거 가지고 그 당시 외환 담당자들이나 정책 담당자들 다 구속돼서 재판받았어요. 다 뭐가 됐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왜? 정책만 가지고, 정책 판단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지 형사 책임을 지는 게 아니거든요. 즉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는 공무원의 판단을 가지고 형사처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식이라면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무죄 판결이 나면 검사 다 처벌받아야 돼요. 검사가 기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건 재량이죠. 마찬가지로 월북이냐 표류냐, 그걸 판단하는 거는 재량입니다.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해서, 검사가 기소를 잘못했다고 해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검사가 처벌받는 거 아니잖아요. 잘못된 공무원의 판단이 있다고 해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행정적 책임을 질 뿐,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걸 처벌 대상이라고 몰아가고 있는 거죠. 이거는 글쎄 도대체 검찰이 뭘로 이거를 변명을 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유동규 사건은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유동규 사건에서 김용을 구속한 것은 정말 간접 증거를 가지고 구속을 한 겁니다. 유동규 사건에서 돈의 흐름이 뭐다? 남욱, 정영학, 유동규, 김용으로 이어지고, 이게 뭐 나중에 이재명으로 간다 뭐 이런 건데, 첫째, 무슨 뇌물이 됐든 정치 자금이 됐든 그 은밀하게 지급되는, 그 전달되는 건데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친다고? 잡아 잡슈 장난 그렇게 뭐 광고합니까?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게 아까 뭐 CCTV고 뭐 그다음에 그 CCTV도 그렇고 뭐 메모도 그렇고 어디서 어디로 넘어가는 거,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 남욱에서 정영학으로 넘어가는 거, 요 과정에 대한 거예요. CCTV도 마찬가지, 메모도 마찬가지, 요 과정이야. 여기서 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일로 가는 건 더 아니야. 그런데 뭐다? 이게 입증됐다고 해서 요것도 입증되고 따라서 요것도 입증된다 라는 식으로 한 겁니다. 말 그대로 간접 증거의 간접 증거죠. 남욱, 정영학 메모가 있고 CCTV 뭐 왔다 갔다 하는 증거, CCTV가 있다. 이거는 김용, 정영학 사이에 그 돈이 오갔을 수도 있는 간접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정영학에서 유동규한테 돈이 넘어갔다?
입증이 안 돼요. 하지만 이거를 유동규가 나 받았어 라고 했기 때문에 간접 증거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까지만 간접 증거이지 여기에서 김용으로 넘어간다? 안 돼요. 간접 증거를 가지고 현재 지금 구속을 한 겁니다. 이걸 왜 판사가 이거 받아줬어?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죠. 눈속임이라고. 메모 등장하고 CCTV 등장하니까 그냥 첫 보기에는 마치 유동규, 김용 사이에 있었던 걸로 착각하기 마련이죠. 변호인 생판 처음 보니까 갑자기 보게 되니까 제대로 반박을 못한 거예요. 사실은 판사가 이게 정말 유동규, 김용으로 넘어가는 그겁니까? 라고 꼼꼼히 따졌어야 되는 거죠. 여하튼 간접 증거의 간접 증거를 가지고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동규 다음부터는 물증이 없고 전부 다 카더라만 있는 거예요. 유동규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2020년 연말 그때 이재명으로부터 버려졌어요. 이재명하고 결별을 했어. 그때도 문제가 많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미 버려진 거였어요. 그런데 요거 내가 확인한 거야 사실. 그 이재명 의원 주변 사람들한테 유동규 이 양반 이번에 구속되고 그럴 때 뭐 잘 관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랬더니 그 사람은 우리 사람인지 아닌지 좀 됐는데 또 이제 가서 또 뭐라 하기도 그렇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람 아니라고 이제 아닌지 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제? 예, 경기관광공사 사장에서 물러날 때 이미 끝난 거였대. 관계가 끝난 거였어. 그러고 한 1년쯤 뒤에 이 사람이 구속이 된 거야. 이 사람은 이재명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가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에서 쫓겨나고 8개월이나 지나가지고 대선 자금을 전달해 줬다고? 그리고 그때는 이미 이재명한테서 팽당하고 있을 텐데 이재명한테 돈이 갔는지 김용이 헤쳐먹었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볼 때는 이재명은 그 당시에 그 지지자들한테 대선 자금 부족합니다. 좀 보태주세요. 그러면은 우르르 몰려들어가지고 돈 냈던 그런 때예요. 그 500억인가 하는 돈이 2시간, 3시간 만에 모였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아니 지지자들한테 부탁하면은 8억? 그깟 거? 진짜 1시간 안에 다 채워놓겠다. 그런데 그걸 왜 이런 사람들한테 달라 그래? 이미 1년 전에 결별한 사람한테 야 대선 자금 좀 갖고 와 그런다고? 말도 안 되죠. 즉 물증도 없고 정황도 없는데 그냥 유동규의 카더라 하는 얘기만 가지고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유동규는 지금 왜 지금 저게 방방 뜨느냐? 지가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방방 뜨는 거예요. 게다가 유동규 진술은 앞뒤가 안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동규가 정영학의 뺨을 때렸다. 그래서 그 뒤로 정영학하고 유동규하고 완전히 끊어졌다. 이런 얘기 잘 아시죠? 그게 2018년 무렵이에요. 근데 2018년에 뺨 맞고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뒤에 돈을 받아갔다고? 수억씩이나? 대선 자금이라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 8월이면 이재명 의원은 500억, 800억씩 이렇게 또 그 대선 자금을 지지자들로부터 모을 수 있을 때였어요. 기껏 8억 가지고 이게 위험부담이 있는 이 위험부담, 이 사람 좀 문제 있다 해가지고 자기가 결별한 이런 사람한테 돈 좀 가져와 이렇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설령 김용한테 돈이 갔다고 해도 그래요. 김용이 지가 썼는지 지 정치자금으로 썼는지 대선 자금인지 그거 어떻게 알아? 못합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이 대선 자금 사건 지금 검찰은 방방 뜨고 있는데 제대로 수사를 하면요. 정상적으로 수사를 하면은 이 이재명까지 갈 수 없어요. 왜? 일단 모든 대선 자금은요. 후보가 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대선 운동 본부, 대선
선거운동본부 거기로 돈이 다 모이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돈이 나가야 되고 대선 자금인데 선본에서 지출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지출되면 그거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 돼버려요. 따라서 모든 대선 자금은 선거운동본부에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선거운동본부에 돈이 들어왔다 안 나왔다 이걸 이재명이 알았다 몰랐다 알 수가 없지. 한편으로는 이게 제도적인 안전판이라고 그래요. 대선 자금 사건이 설령 문제가 되더라도 후보한테까지 영향이 안 가도록 미리 끊어놓는 게 바로 이 선거운동본부에서 돈이 다 나가게끔 하는 겁니다. 근데 검찰이 뭔 수로 이걸 이재명한테 연결시킨다고? 연결되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김용으로 이어지지도 않아요. 게다가 지금 이 사건 원래 이게 대선 자금 사건이 아니잖아요. 맨 처음에 대장동 뭐에서 비리가 있네 없네 그렇게 하다가 대장동 이 허가가 배임이네 아니네 이러다가 갑자기 성남FC로 갔다가 성남FC에서 쌍방울로 갔다가 법카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으면 대선 자금이 된 거잖아요. 별건인 거야. 수사를 하다 안 되니까 뱅뱅뱅뱅 돌아가지고 결국 일로 온 거 아니야. 유동규를 꼬셔가지고. 유동규 감옥에 1년 있었어요. 석방되기 며칠 전에 불러내가지고 거기에 자기 동거녀 불러내가지고 같이 조사하게 하고. 그리고 옛날에는요. 피의자의 동거녀 혹은 피의자의 부인 이런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같이 조사를 한다. 그 자체가 엄청난 불법 행위로 인정받아가지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공격을 했었습니다. 난리가 났었어요. 그 옛날에 법조 기자단에 그런 게 하나 알려졌다. 그건 박살나는 거였어. 어떻게 가족을 불러와가지고 같이 조사를 해. 그거는 누가 봐도 협박이잖아요. 그런 거 했다가 기자들한테 걸려가지고 옷 벗은 검사도 있어요. 난리도 아니었어. 근데 세상에 검찰은 뻔뻔스럽게 그래요 동거인 불러와가지고 조사했어요. 뻔뻔스럽게 그런 얘기를 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그게 어쩜 그렇게 그걸 뻔뻔스러울 수가 있죠? 옛날 같으면 난리가 나는 상황이야. 아니 어떻게 이 나라는 거꾸로 돌아가냐고. 2010년대에 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짓을 한 검사가 쫓겨나고 쌩 난리를 쳤었는데 아니 2020년에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스럽게 유동규 동거인 데리고 와가지고 조사했어요. 이런 얘기를 검찰이 대놓고 얘기를 하냐고.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참. 그거 2010년 11년 그때 문을 갖다 쓰면 검찰총장이 사과해야 될 사건이에요 이거. 자, 근데 지금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제일 문제는요. 이 대선 자금 사건이라는 거는 이게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 대선 자금 사건은 대선 후보 정당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사건이 되거든요. 따라서 그 정당 정체가 악을 쓰고 덤빌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검찰이 웬만하면은 대선 자금은 안 건드려 왔어요. 그리고 대선 자금을 건드릴 때도 여야를 똑같이 건드렸어. 심지어 그때 이회창 대선 자금 수사할 때 한나라당 대선 자금 수사를 할 때 노무현 거 같이 했잖아.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잖아. 야, 내 거 조사해봐도 한나라당 거 10분의 1도 안 나와. 그랬는데 10분의 1보다 조금 더 나왔다고 물러나라 마라 이딴 소리 했지. 택도 아닌 소리를 했죠. 여하튼 그 정도였어요. 그렇게 하는 거였어 원래. 근데 이거는 뭐야? 왜 하려면은 이재명 것만 해. 윤석열 것도 같이 해야지. 이렇게 대선 자금 수사를 이런 식으로 형평성 없게 하는 거는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요. 대선 자금 수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검찰도 되게 조심조심해야 돼. 왜? 정치적으로 욕먹을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
대선 자금 수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검찰은 욕먹을 수밖에 없고 잘해도 욕먹는 거야. 잘해봤자 손해야. 그래서 검찰도 웬만하면 손을 안 대려고 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윤석열의 검찰은, 한동훈의 검찰은 그런 거 없죠. 이건 눈에 비는 게 없는 거지. 이거는 어떤 후폭풍이 오든가 말든가 일단 정적은 제거하고 봐야 돼. 야당을 없애고 봐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까요? 간단합니다. 윤석열과 검찰이 동일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여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검찰당이라고. 따라서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그 정권이 어느 쪽 정권이든 간에 검찰부터 작살내려고 그럴 거예요. 검찰이 직접 정치 세력이 돼서 권력을 장악하고 장관, 차관 마음대로 하고 모든 정부 부처를 싹 장악할 수 있는 게 그게 검찰이다 라는 걸 이제 알았잖아. 그러면 국민의힘 예컨대 뭐 유승민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쳐. 그러면 뭐부터 할 것 같아? 검찰부터 작살낼 거야. 장제원이 뭐 그럴 리 없겠지만 대통령이 됐다 쳐. 뭐부터 할 것 같아? 검찰부터 작살낼 거야. 안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검찰로서는 무슨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야, 다음번 대통령도 우리가 먹어야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검찰로서는 매우 다급한 거지. 수렁에 빠져들었다고 생각이 들 거야. 지금쯤 발을 빼야 되는데 발을 빼기도 어렵다라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유동규의 뇌물을 대선 자금으로 둔갑을 시킨 겁니다. 사실 이 돈 8억인지 뭐 7억인지 이 돈 유동규한테 건너간 돈이고 아마 유동규가 받은 뇌물일 가능성이 크죠. 아마 유동규 선에서 끝났으면 유동규의 뇌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자금이다 되면 유동규는 전달자, 정치자금의 전달자가 되고 최종 책임은 이재명한테 떠넘길 수 있는 거지. 유동규로서는 할 수 있는 거지 뭐. 할 만한 도박인 거죠.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동규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모두 회피한 거짓말인 거지. 이거를 관철시키려고 엄청 노력할 겁니다. 유동규는 아니면 지가 뒤집어 써야 되는데 뭐 죽고 살기로 덤빌 거예요. 하지만 이게 과연 물증이 있느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물증을 억지로 만들어낸다고 해서 검찰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느냐? 아닐 겁니다. 보시죠. 제가 볼 땐 이 대선자금 수사는 검찰이 더욱더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시발점이 될 겁니다.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거는 수박이에요. 당장 지금 김혜영, 설훈 이런 놈들이 제일 문제야. 대선자금 수사를 하면은 야 대선자금을 왜 건드려? 그리고 대선자금 건드릴 거면은 윤석열 것도 같이 건드려! 라고 덤벼들어야 되는데 뭐? 이제 뭐 역사에 뭐 뭘로 넘어가? 아이고 나쁜 새끼. 그런 놈들이 민주주의를 망치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검찰 말이 다 맞는 것처럼 검찰 말이 다 맞아? 못된 것들. 내가 10년 넘게 검찰 옆에 있어봤지만 글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후배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검찰은 거짓말한다. 아주 잘한다. 왜? 검찰은 거짓말을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 안 해. 조직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죄의식을 못 느껴. 마찬가지예요. 검찰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조직을 위해서 네가 거짓말해라. 하기도 있어요. 내가 내 개인의 이득을 보려고 한 거 아닌데 내가 우리 조직을 위해서 내가 속한 조직을 위해서 한 건데 라고 하면서
별다른 거부감이나 별다른 죄의식 없이 거짓말 합니다. 검찰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료 사회가 마찬가지예요. 자기들 딴에는 공익을 위해서 거짓말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게 더 무서운 거짓말. 그런데 그런 검찰을 믿으라고? 에이, 진짜. 아우, 속 터져. 다음 얘기 넘어갈게요.